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살아있는 것은 모두 싸움을 한다라는 책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생물학이 가르쳐주는 그 생물들의 생존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승철의 노래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 또 없을 테죠. 몰래 감추던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예, 이승철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노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할 것은 그 생물들이 살아가는 궁극의 생존 기술이라는 그 책의 내용인데 오늘은 의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의태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감추는 거잖아요. 의태, 보호색을 띠면서 감추는 건데 그것도 의태고, 두 번째 의태는 나를 먹어봤자 맛이 없다는 것을 포식자한테 경고하는 그런 의태도 있다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의태가 있는데 부제로 뭐가 달려 있냐면 무기가 없으면 잠복하라.
쓸데없이 나서지 마라. 그것이 생존 전략 중에 하나랍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등푸른 생선이 있잖아요. 고등어, 정어리 뭐 이런 거, 전갱이 이런 거 있죠. 입맛이 좀 다셔지는데 예, 등푸른 생선이 왜 등이 푸른가 아시죠?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이제 바다 속을 딱 들여다봤을 때 푸른색 물하고 등 색깔이 겹쳐가지고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 민물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어리뿐만이 아니라 잘 헷갈리죠. 띄지를 않아요. 물 색깔하고 비슷해져서. 그런데 위에서 아래를 내려볼 때도 있지만 천적이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볼 때도 있거든요. 헤엄을 치니까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볼 때 이 올려다볼 때도 색깔이 혼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흰색이라는 거예요. 배가 흰색인 이유는 바닷속에서 올려다볼 때 흰색 하늘과 흰색 배가 섞여 버려 가지고 혼란을 준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의태 전략 대표적인 카운터 쉐이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런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넙치 있죠, 넙치. 널찍하게 딱 바닥에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양태가 뭔지 찾아보니까 장대, 우리가 장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납작한 모양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 몸 색깔이 해저 밑바닥 색깔하고 똑같아요. 밑바닥에서 똑같고 널찍하고 밑바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림자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의 공격에서부터 안전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의태 전략인데 애매모호하게 이제 흐릿흐릿하게 만드는 엣징 효과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엣징 효과. 그게 뭐냐면 얼룩말 같은 거 흰색, 검정색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해서 적의 그 사자의 시야를 흐리는 거 있죠. 그 원래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라고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참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새도 숨어버리면 잘 모르잖아요. 색깔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나방의 날개 같은 거 그것이 다 애매모호하게 자기 경계선을 흐리는 엣징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먹잇감으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포식자한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전략인데 가장은 먹을 수 없는 걸로 인식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포식자를. 은폐가 내가 완전히 숨어가지고 포식자한테 드러나지 않게 하는 전략이라면 가장 전략은 나는 먹어봤자 맛이 없다라는 걸 대놓고 선전을 한다는 거죠. 이제 병아리 같은 경우를 예를 들고 있는데 병아리가 그 나뭇가지하고 비슷한 유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쪼아 먹는데 되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못 쪼아 먹었다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적이 있는 병아리는 머뭇머뭇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전략 몸을 이렇게 숨겨서 좀 드러내 가지고 포식자한테 인식을 하는 전략은 그 포식자가 갖고 있는 경험하고 인지 구조가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 먹잇감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진화의 어떤 원인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리프 피쉬 그 잎가지하고 비슷한 그 담수어인데 나뭇잎처럼 닮은 담수어가 있어요. 똑같아요. 찾아보면. 그다음에 혹시 그 리툽스라고 아십니까? 리툽스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다육식물 중에 하나인데 돌멩이처럼 생겼습니다. 보면 언뜻 보면 돌멩이에요. 근데 작은 돌멩이하고 비슷하게 진화를 한 거죠. 다음에는 이게 포투는 조금 유명합니다. 그루터기 나무 가지하고 똑같이 닮은 새인데 나무가 잘려나가거나 그러면 그 한쪽이 상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새가 딱 앉아 있으면 이게 새인지 나뭇가지인지 도대체가 이제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정도의 위장술을 펼칩니다. 포투라는 거. 그다음에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대못벌레, 참 대벌레 알죠? 대벌레도 구별이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처럼 의태, 무기가 없으면 잠복을 하는 그런 그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그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나뭇가지 끝에 앉아서 나뭇가지 자세를 딱 취하면서 먹이가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난초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그 난초 위에 꽃처럼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정말 이게 와 대단해요. 꽃잎처럼 난초 사마귀가 빛깔이나 모습이나 똑같이 하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조지 패컴 박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패컴형 의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격형을 위한 패컴형 의태랍니다. 숨어서 기다리다가 탁 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야, 그런 식으로 위장을 하고 생존 전략을 펼칩니다. 솔베 간편한 물고기는 나는 먹어봤자 독이 있다라는 걸 널리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느긋하게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포식자들은 나 좀 봐라, 내가 지나간다, 이렇게 느긋하게 급하게 숨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요. 왕얼룩나비도 마찬가지랍니다. 나비 중에 하나인 건데 이게 독이 있는데 복내경이라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독균이 퍼져서 막 구토하거나 이 포식자가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뱀도 그런 뱀이 있어요. 산호뱀이라고 코브라 일종인데 코브라 뱀이죠. 색깔이 배열이 되어 있는데 붉은색, 노란색, 검정색, 다시 노란색, 붉은색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이제 노란색하고 검정색, 붉은색이 있으니까 막 현란하게 보이잖아요. 독사인데 그거를 흉내내는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우유뱀, 왕뱀이라고 그래서 얘들은 독이 없는 애들인데 얘들은 약간 다르게 흉내는 내는데 좀 어설프죠. 붉은색, 검정색, 노란색, 검정색, 붉은색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한다는 거예요. 배열이 약간 다르죠. 코브라는 붉은, 노란, 검정 이런 식인데 얘들은 붉은, 검정, 노란 이런 식이랍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현지 주민들이 외우고 다닌답니다. 붉은색 이웃 노란색은 사람을 죽이고 붉은색 이웃 검정색은 안전하다. 이렇게 계속 노래를 외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독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은 왜 그렇게 화려할까? 왜 이렇게 드러낼까? 난 독이 많다라는 사실을 드러낼까? 이것은 포식자의 학습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 헬리코니우스 나비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들은 특별하게 화학 성분을 내 가지고 새가 토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화려한 색으로 진화를 한다는 거죠. 저 화려하네. 쟤는 눈에 잘 띄니까 쟤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뭐 이렇게 해서 포식자를 학습시킨다는 거죠. 이거를 밀러형 의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맛없다는 것을 새한테 의식시켜 가지고 도망을 다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개체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개체수가 있어야 새가 의식하고 학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다른 비슷한 경고색을 가진 개체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유사한 다른 종도 비슷비슷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비슷비슷한 놈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지금 의태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듀스가 부르는 여름 안에서입니다.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겐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내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같은 시간 속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 행복한 미소의 네 얼굴 나 더 이상 무얼 바라겠니. 저 파란 하늘 아래서 너와 난 여기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Come closer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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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더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자, 1, 2, 3, 4 예, 노래 들었습니다. 듀스 여름 안에서 야 5분 40초 가량 되네요. 노래가 5분 40초. 엄청 긴 노래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진화 생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존 기술에 대해서 쭉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존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도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생존 기술 나름대로의 생존 기술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이제 중간 중간에 제언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좀 도덕적 윤리적 판단 기준에서는 약간 벗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지만 아무튼 흥미롭습니다. 다음에 그 생존 기술은 뭐냐면 휴식입니다. 휴식. 혹독한 계절을 보내는 법. 휴식.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이 우리가 살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이 되는 것도 없고 뭘 해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순간에 휴식도 생존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물들은 어떻게 혹독한 계절을 버텨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곤충들은요. 수면에 그 황급히 갑자기 어느 날 지금부터 휴식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준비를 하잖아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뭐 땔감도 준비하고 옷도 갖춰 입고 뭐 그리고 음식도 많이 먹잖아요. 이제 이 곰도 그렇고 겨울잠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이렇게 추스리죠. 곤충들도 마찬가지인데 추워지기 전에 몸을 만드는데 추위에 강한 호르몬을 증가시킨답니다. 스스로. 야, 여기 재미있는 그 사례가 나오는데요. 아프리카 깔따구라는 녀석이에요. 아프리카 깔따구. 이 곤충은요. 몸속에 있는 수분을 97% 이상을 소실시켜 버린답니다. 물을 빼내는 거예요. 97%. 아니 97%를 빼내면 어떻게 생존하지? 저는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수분을 97% 이상을 빼내고 트레할로스라는 그런 그 내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이렇게 방출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몸 안에 쌓아가지고 건조기를 보낸답니다. 아프리카 깔따구인데 기록을 보면 기록상 17년이 지나서 깨어난 유충도 있다고 그래요. 17년 동안 유충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깨어나는 거예요. 몸 안에 수분이 없으니까 그 아프리카 혹독한 환경에서 견뎌내는 거죠. 제가 더 찾아봤습니다. 구글링으로 찾아보니까 실험을 했는데 영하 한 270도씨에서 생존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270도 영하에서 버텨냈다가 급속 냉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물이 얼어버리면 팽창을 하잖아요. 물이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지죠. 그래서 그
부피가 커지면 살아있는 생물을 냉동을 시켜버리면 그 세포가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포가 파괴되면 생존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부피가 커져서 세포를 공격하지 않는 그런 물질을 채워놓고 냉동을 한다. 뭐 이렇게 대충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깔따구는 그 어떤 메커니즘을 아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책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왜 생물은 발전기를 진화시켰을까? 오이과실파리가 나오는데 오이과실파리 이 파리는요 해질녘에 해가 어슴풀에 넘어가는 그 40분만 교미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40분만 하루에 다른 데는 안 되고 사람은 지금 뭐 언제든지 그 짝짓기가 가능하잖아요. 사람은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한데 그렇게 진화를 했는데 해질녘 40분만 교미가 가능한 이 오이과실파리는 왜 그러냐면 암컷이 석양이 그 잘 비치는 그 어떤 특정한 일부 나뭇잎으로 찾아든대요. 그 시기에 그 시간이 해지기 40분 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교미를 하지 않으면 후손을 남길 수가 없는 거죠. 생존 전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언제든지 교미를 해서 후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발전시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 갈라지느냐? 새끼들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여부와 관계가 깊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은 아니고 어떤 그 우리 김재천 교수님인가요? 그 생물학 하시는 그분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사람이 지금 이제 인구를 안 낳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인상적인 게 있었거든요. 암컷들이 안 낳기로 결정을 했다는 게 그분 주장입니다.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에서 봐도 사슴 같은 것이 영양 같은 것이 모여져 있으면 주변에 늑대들이나 공격하는 포식자들이 많으면 새끼를 안 낳는데요. 그 암컷들이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나면은 새끼가 생존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낳는 수가 개체 수가 줄어든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자라든지 늑대라든지 이런 그 포식자들이 없으면 아기를 많이 낳는 거예요.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이를 많이 낳으면 생존 확률이 낮다는 것을 그 무의식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존이라는 것은 그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그 생존하고 관련이 되는 거니까 아이를 자신 있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사람들은 자녀 양육 시스템이 발달이 되고 안정이 되니까 언제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화가 돼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혹독한 계절을 보내는 방법에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 그러면 잠깐 그 휴식을 취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생존 전략 중에 하나 아닙니까? 좋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조성모 아시나요입니다.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차마 그대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해야 했던 나였음을
아시나요? 얼마나 힘겨웠는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듣지 못하는 병이라도 들면 그땐 말해볼 수 있을까요? 모르셨죠? 이렇게 아픈 내 마음 끝내 모르셔도 난 괜찮아요. 그댈 향한 그리움의 힘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대가 없으면 나도 없죠. 몇 번을 다시 태어나고 다시 떠나도 그댈 만났던 이 세상만한 것은 없겠죠. 여기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건 그대가 머문 흔적들 때문에 아마 슬픈 오늘이 같은 하늘 아래 그대와 내가 함께 서 있는 마지막 날인 건 그대 아시나요? 예, 조성모의 노래 들었습니다. 아시나요? 였습니다. 자,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전략은요, 기생입니다. 기생. 어떠세요, 느낌이? 기생하면 좀 이상하죠, 싫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 기생하면 어떤 그 부정적인 느낌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생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위기감을 불어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빨리 자립해라. 사회적 약자를 자립시키는 게 우리 인간들이 취하는 형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자일수록 기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감이 좀 생기고 많은 분들이 그저 반론을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뭐 최근에 일론 머스크나 뭐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 부잣집에 정원사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고 뭐 요리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부자 한 명에 기대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뭐 그렇게 기생한다라는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지만 이러한 형태의 삶이 인간 사회보다는 그런 그 생물의 기존의 그 생물 세계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라는 거죠. 기생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기생충 영화가 생각납니다. 영화 빈부격차를 다룬 그런 영화였었죠. 뭐 다들 보셨겠지만 거기에서도 그 반지하에 사는 그 기택인의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박사장 대저택에 사는 박사장의 어떤 가족의 삶이 대비가 되죠. 그런데 그 박사장의 결국은 이제 기생하는 게 과외 선생, 그 다음에 기사로서 가정부로서 그렇게 기생을 하게 되죠. 그 사람한테 붙어서 영화적 재미가 막 쏠쏠한데요. 근데 사실은 그 가정부하고 지하실에 살던 진짜 기생하는 분들이 있었죠.
남편이 지하실에 살고 가정부 역할을 하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영화 막판에는 그 기생하는 사람들끼리의 대결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대립각이 세워지면서 많은 것을 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사실은 생물 세계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이기적인 무리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짓고 살잖아요. 회사에서 동료들하고 무리를 짓는데 이것이 이제 남을 배려해서 같이 남을 배려해서 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의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약자라면 모여 있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민물 도요새는 날고 있는 두 마리 사이에 이렇게 끼어들어가는 것이 내가 포식자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한 이기적인 욕구가 일치를 한 그런 약자들끼리 모여야만 무리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약자를 위한 이기적인 무리 이론이라는 겁니다. 기생충 전략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재미있는 톡소플라즈마라는 기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톡소플라즈마라는 기생물이 있는데 이게 좀 독특합니다. 어떤 전략을 쓰냐면 새나 쥐, 특히 쥐 같은 데 기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쥐에서 기생을 할 때는 이 기생물이 무성생식을 한다고 그래요. 무성생식이 뭡니까? 성이 없이 그냥 혼자 스스로 생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약점이 있냐면 유전적으로 다양성을 획득하기가 어려워서 오래 생존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성생식을 하다 보니까 전략을 어떻게 쓰냐면 이 기생충에 감염된 쥐를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만듭니다. 고양이 앞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쥐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기생충이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톡소플라즈마가. 그래서 고양이한테 잡혀 먹힐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고양이한테 잡혀 먹잖아요. 그러면 고양이 체내에서 이 톡소플라즈마가 유성생식을 할 수 있답니다. 암수가 나눠지는 거죠. 근데 유성생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개체가 고양이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가서 유성생식을 하면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것이 이 톡소플라즈마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와, 어때요, 여러분? 그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톰과 제리 만화 영화 있죠. 거기서도 톰과 제리에서도 막 그 쥐가 계속 그 고양이를 약올리잖아요. 고양이는 결국 못 잡고 막 이렇게 계속 도망다니고 하는데 그 쥐가 그 제리인가요? 쥐 이름이 쥐가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뭐 사람한테는 일어나는 일 아니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다른 방면으로 이제 이 책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감기에 걸리잖아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납니다. 열이 난다는 뜻은 바이러스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면역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열이 나는 건데 결국은 나중에는 그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기침이나 콧물이 나게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몸 밖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다른 데로 이동해서 생존을 하려고 한다는 그 바이러스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조종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려는 어떠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 전략이다. 숙주의 행동을 조작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인간의 그 어떤 면역 체계가 발휘돼서 그것을 싸워서 이기려는 걸로 인간의 어떤 행태로서 이해를 했는데 생물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숙주에 이용당하고 있는 인간의 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기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입니다.
지금 이제 기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색다른 시각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기생 SNS가 인간을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블로그에 올리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러 가고 그다음에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그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생중계에 해가면서 체포되기도 하고 그런 장면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비단 그 바이러스나 어떤 곤충에 의해서가 아니라 SNS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SNS가 사람의 의식이나 사상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은 갑자기 나타난 이런 그 새로운 유행 패턴에 면역력을 갖지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SNS가 점령당한 사람을 조정을 하고 다른 기생자한테 점령을 당한 그 사람을 몰아낼 때까지 계속 자기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 최종적인 기생충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 SNS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굳이 비단 바이러스에만 국한할 게 아니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자, 제가 이제 그 시클리드 물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클리드 물고기라는 게 있는데 아프리카에 사는 물고기인데요. 이 시클리드 물고기를 잡아서 햇볕에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몸이 오른쪽으로 굽는 경우가 있고 몸이 왼쪽으로 굽는 경우가 있대요. 이 녀석들이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사는 건데 오른쪽으로 굽는 애는 이제 입이 오른쪽으로 삐뚤어져 있고 왼쪽으로 굽는 애는 입이 왼쪽으로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잡이와 오른잡이가 있다는 거죠. 이 물고기도 신기하죠. 원래 그 축구 선수도 오른발잡이, 왼발잡이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조금 특이하다고 해요. 왼발잡이인데 오른손을 쓴답니다. 뭐 여담이고요. 여하튼 아프리카 시클리드 물고기가 왼잡이, 오른잡이 있기 때문에 잡아 먹히는 물고기 입장에서는 재빨리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잘 도망가면 왼잡이가 불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아보니까 이 시클리드 물고기가 수년간에 걸쳐서 한동안은 왼잡이가 많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른손잡이, 그 다음에는 다시 왼잡이가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개체수가 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대편으로 공격하는 게 유리해지겠죠. 소수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기생하는 집단이라도 반드시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수자는 그 자체만으로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기생에서 공생으로 가는 것이 마지막으로 유리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서 재미있는 그 사례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뻐꾸기 있잖아요. 뻐꾸기가 대표적으로 기생에서 공생으로 가는 그런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뻐꾸기는 탕난을 합니다. 탕난. 남의 둥지에 알을 까는 거죠. 아시다시피 뻐꾸기는 수십 종류의 그 둥지에다 알을 막 까는 그런 새인데 이 알을 깔 때마다 그 새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흡사한 모양으로 의태를 해서 알을 깐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뻐꾸기 알이 다치니까 뻐꾸기가 알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있던 기존의 그 알을 밀어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죽여버립니다. 새끼를 떨어뜨려 버리고 그 영상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힘차게 밀어서 떨어뜨렸는데 그 사람들은 다 뻐꾸기 알을 욕하죠. 아니 저런 게 다 있냐. 그렇죠. 남의 어른한테 새끼를 맞춰가지고 키우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지금 뻐꾸기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자연의 생태계에서는 그렇지 않죠. 뻐꾸기 새끼는요 울새나 할미새가 그 타겟이 되는데요. 울새나 할미새는 그걸 방지하려고 갈색이나 반점알을 낳는데 그때 또 뻐꾸기는 똑같이 또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새는 그 뻐꾸기 알인지 자기 알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이 어미새가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알 4개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면 무작위로 하나를 밀어서 떨어뜨리는 전략을 취한다는 거예요. 숙주어미가. 그러니까 랜덤으로 떨어뜨리니까 70%는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아닌 것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그래서 확률적으로 70% 곱하기 3개를 키우게 되니까 적어도 확률적으로 2.1마리의 새끼를 키울 수 있는 확률이다. 그걸 갖고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와, 정말 그런 전략을 쓸까요? 그런데
이제 반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숙주 어미새가 있고 뻐꾸기 탕란이 있고 두 가지가 계속 경쟁을 하면서 기생하는 관계인데 이것이 공생으로 바꾸는 타협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스페인의 큰 전문이 뻐꾸기는요. 송장 까마귀에다가 기생을 해서 알을 낳는데 송장 까마귀는 저항하지 않고 같이 키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뻐꾸기 알도 다 버리지 않고 일정 부분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동시에 큰다는 거죠. 와, 이렇게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양자를 죽이기보다는 친자식과 함께 키워내는 그런 전략을 택하는 것이 송장 까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까마귀는 자기 새끼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양자를 키워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생 전략이 나오는데 이 스페인의 큰 전문이 뻐꾸기는요. 천적이 싫어하는 냄새를 뿜어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천적이 뭐냐면 독수리나 매, 새끼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들이 싫어하는 그런 냄새를 뿜어내 가지고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생의 관계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탕란한 뻐꾸기 새끼가 숙주 몸에 붙은 기생충을 제거해주는 그런 모습까지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뻐꾸기 새끼가 기생충 같은 거 잡아먹어주는 거예요. 기생에서 공생의 관계로 발전을 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책에서는 타협은 진화의 가장 위대한 산물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화 생물학에서 말하는 각종 생물들의 생존 기술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 책에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앞을 똑바로 보자라는 포식자는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상사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 말고 온갖 정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경험과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음에 감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웃고 울자. 도망치기 위해서 볼품없이 사는 곤충을 생각하자. 힘들 때는 도덕과 윤리 없이 살아가는 생물들을 생각하자라고 예측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침울하다거나 시기, 질투, 목표, 꿈 이러한 모든 감정들은 인간만이 가지는 그런 감정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는 먹히지 않기 위한 모든 그 지혜의 집대성이라는 거죠.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이 먹히지 않기 위해 쌓아온 모든 지혜의 집대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서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생물의 원점은 살아남아서 후손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했던 내 모습을 모두 지운 걸 알아 너 이미 변해서